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유럽의 맹주죠. 이 독일을 13년째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번 임기가 자신의 마지막이라면서 사실상 정계 은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독일을 번영으로 이끌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우뚝 섰지만은 난민과 민생 문제 등의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물러나는 길을 택했는데 유럽 대륙 전체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뭐 메르켈 총리가 당장은 아닙니다. 네, 3년 후에 이제 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네. 그야말로 한 시대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간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제 60대 중반의 나이에 네. 정계를 사실상 이제 은퇴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네. 뭐 시기를 정해놓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한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 이 세계화 시대가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지금 64살이고요.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 또 통일 독일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여러 가지 화려한 기록을 세운 정말 그 현대 독일 정치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요. 이 앵겔라 메르켈 시대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어떤 정치 역정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앙겔라 메르켈로 상징되는 이 세계화 시대, 유럽 그렇죠. 연합 시대가 그렇죠. 이 무언가 좀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독일 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전 미치는 세계적인 일이죠. 큰 네. 파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볼 만하고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살펴보면 2000년에 기독교 민주연합당 기민당의 당수로 선출이 돼서 사실은 당수로서는 지금 18년째 집권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고요. 2005년에 최초로 총리직에 오른 후에 13년 동안 독일 총리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1살 나이에 최연소 총리 기록도 세워서 정말 그 기록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인물이고요. 이분이 원래 물리학 박사 출신이죠. 네, 물리학 네, 박사인데 네. 그 헬무트 콜 통일 독일이 이끌어냈던 그 헬무트 콜 총리에 의해서 발탁이 돼서 정계에 진출했고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의 위치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에 바이에른주와 헤센주 등에서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집권 기민당이 계속해서 참패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집권 기민당뿐만 아니라 연합 정권을 이뤘던 그 기독사회당, 기사당도 함께 좀 참패를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선거 참패에 따른 이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곧바로 물러나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임기를 채우고 물러나겠다.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자기가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네, 좀 민심을 네. 달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적어도 자신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또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전에 박현경 기자 인사이드 아메리카에서 아돌프 히틀러의 조카가 독일에서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사실 이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이 독일을 유럽 대표 국가로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공헌을 한 네,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성공했다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그만하게 된다는 거, 그렇죠. 이건 굉장히 예상 밖의 일이 예상 아니겠습니까? 밖이죠. 예,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굉장히 성공한 정치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마지막이 안 좋게 돼버리는 바람에 과연 이제 이분의 정치 인생이 끝나게 되면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을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르켈 집권 기간 동안에 사실 독일이 굉장히 그 영광을 많이 누렸죠. 그렇죠.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를 그럼요, 굳혔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라든가 그리스 경제난 등 이 유로존 위기에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실상 유럽을 대표하는 그 지도자로서 그런 그 대위기 경제 위기를 잘 이제 극복해 나갔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이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라는 이제 네. 그런 이제 인식을 확고하게 전 세계에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중심 국가로서 상당한 위상을 굳히면서 정치적으로 이제 안정기를 누렸고요. 메르켈 총리 본인은 이제 그 기민당 당수, 기민당은 기독교 이제 민주연합당이어서 이 당은 이제 보수당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수 정당의 당수지만 대연정을 통해서 기사당과 함께 연정을 하면서 진보 정책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성을 보였죠. 그래서 단순한 보수 정치인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인물로 지금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당을 대표하지만 그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이룬 정치인. 이 미국도 지금 보면 알 수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대로 통합이 안 되잖아요. 하나가 안 되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어려운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독일에서는 이 메르켈 총리가 보수 정당의 당수로서 진보와 보수의 이 사회적 통합을 이뤄낸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이뤄냈는데 대표적으로 난민 수용 그리고 탈원전, 뭐 징병제 폐지 이런 것 등이 이제 메르켈 총리 시대의 이제 업적으로 꼽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동성결혼 합법화 같은 것도 네.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지만 메르켈 그 총리의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해서 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도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메르켈 총리는 보수 정치인이지만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 아주 그 정치계의 거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하면 이 냉철함 그리고 안정감 이것을 이제 갖춘 카리스마 있는데 굉장히 좀 조용한 카리스마. 네. 예, 그래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을 대표하고 또 유럽을 대표하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그 정치인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난민 수용이 업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발목을 잡게 됐죠. 오랜 집권 기간을 통해서 상황이 바뀌고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의 어떤 장점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단점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특히 그 지난 9월 총선에서 기민당이 간신히 승리해서 뭐 정권을 유지할 수는 있게 됐지만 상처뿐인 영광을 얻게 됐죠. 그만큼 이 독일 내에서도 이런 그 정책,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정책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커졌고요. 네. 왜냐하면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처음 받아들일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그래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 후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혼란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겪고 나니까 독일에서도 많은 그 불만들이 터져 나왔고 또 이게 뭐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그 이 난민 정책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 버렸고 그것이 이제 메르켈 총리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에서 이 난민 문제와 더불어서 이런 어떤 그 경제 문제도 메르켈 총리에게는 악재가 됐는데요. 이 부동산값 급등이라든가 이건 사실 한국에서도 사실 부동산값 잡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찌됐건 이런 그 부동산값 급등 같은 민생 경제가 메르켈 총리에게도 좀 문제로 다가왔고 여기에 더해서 말이 그렇지 사실 13년을 집권했다는 거 굉장히 오랜 기간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10년 이상 본다는 건 좀 지겹습니다. 장기 집권의 염증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10년 이상 간다는 정권이 뭐 그런 게 그렇죠. 없다는 없죠. 얘기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죠? 10년 이상 네. 가더라도 칭찬을 계속 10년 이상 듣기도 참 어렵고요. 그런 어려워요.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메르켈 총리가 점점 정치적으로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됐고 결국은 본인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어떤 묘수를 찾아낸 거죠. 당장 물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번 임기 끝으로 더는 하지 않겠다. 반드시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함으로써 어떤 국민들의 불만을 좀 달래면서 본인이 남은 임기를 좀 명예롭게 다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그 어떤 찬스를 엿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그러지만은 네. 또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네, 그렇습니다. 슈퍼만 주부의 네. 모습도 보여줬던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13년이라는 장기적으로 이 독일이 정말 안정된 그러한 이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그러한 나라인데 네. 이게 이제 흔들린다 흔들림,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유럽 전체가 지금 좀 흔들릴 수도 있다, 그렇죠. 좀 불안해진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연결되죠. 사실 뭐 네. 다른 나라들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그 이 불만들이 터져 나왔죠.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 극우 세력들, 극우 정당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정당들은 이 유럽 연합이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높고 또 세계화 흐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고 그런 유럽 연합,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세계화, 유럽 연합 이런 그러니까 여러 국가가 하나로 뭉치는 이런 현상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냐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런 현상을 통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일반 국민들 개개인의 삶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래도 다른 국가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는 뭐 다른 국가들은 또 그러려니 했지만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인 독일은 굳건하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위안을 삼았는데 이제 독일마저도 메르켈 총리마저도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말 근본적으로 무언가 좀 달라지는
질서가 바뀌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 않은가. 글로벌 시대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반드시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로존의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흔들리는 이 상황은 결국 그 혼란, 리스크 이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르켈의 공백 시대를 맞게 되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갖게 되고 있고요. 점점 더 분화되는 지금까지는 하나의 유럽이라는 틀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좀 양보하면서 전체의 이익을 따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로 이제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재정 적자 문제, 공공부채 문제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파퓰리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반이민 강경 정책을 채택을 해서 반세계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유럽연합이 그 최근에 이 이탈리아 정부가 제시한 재정 정책을 리젝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탈리아 파퓰리즘 정부는 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뭐 긴축 정책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세의 어떤 유럽 연합이 원하는 또 글로벌이 원하는 글로벌 시대가 원하는데 맞춰줬는데 이제는 안 맞추는 거죠.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긴축을 해서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 국민들만 정말 힘들어지는 최악의 거지 같은 삶을 살게 됐고 남는 것도 없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상황. 그렇게 긴축을 해서 누구 좋으라고 긴축을 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민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극우 정당, 극우 후보들이 득세하는 요인이 됐고 유럽 전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됐다가 갈갈이 찢어지는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오면서 한국도 이런 문제 겪고 있고 이거 중미에도 캐러반이 등장하면서 이 아메리카 대륙도 이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서 난민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굉장히 그 인도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지만 자기 문제가 되니까 아주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난민 문제 때문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쪼개지고 있다. 이제 내 나라부터 지켜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로 유럽과 미국이 동맹 관계에서 이제 갈등 관계가 되고 있는데 이 무역 마찰 뭐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가장 크게 부각되지만 미국과 유럽 연합 간의 지금 무역 마찰도 좀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그리고 또 브렉시트 문제. 브렉시트가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도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 이제 메이 영국 총리가 재투표는 없다고 공언을 했는데요. 영국이 이제 떠나는 게 거의 이제 확실해지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이제 떠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이 더 갈갈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들도 메르켈 총리가 지금 퇴진 약속을 한 2021년쯤이 되면 유럽이 2차 대전 이후에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보면 당장은 물러나지 않지만 이미 물러난다는 사실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이미 메르켈 총리는 레임덕에 빠진 것이고 따라서 혼란은 2021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가 물러난다고 하는데 그 후임의 어떤 확실한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고 독일에서도 메르켈이 워낙 정치 거목이었기 때문에 메르켈의 후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정치권의 혼돈, 독일의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가 크게 작용할 것이고 독일이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유럽 전체가 흔들리고 그것은 세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메르켈 총리는 세계화를 대표하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차기 불출마를 선언할 그렇죠. 정도로 네. 정치적인 위상이 떨어졌다는 거는 네. 이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네. 반세계화가 네. 대세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가 여러 가지로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채택을 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결코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럼 굳이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세계화 시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을 맞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 불출마 선언을 하기에 이른 것은 이제는
반세계화가 대세가 되는 또 그런 또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 2016년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반세계화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조각조각 갈라지는 느낌이고 여기에 브라질의 극우 대통령이 탄생했죠.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히 좀 큰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라질에서 좀 보기 드물었던 이런 극우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브라질이 또 자신들의 이익을 내세우는 이런 지금 상황을 맞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제 세계화가 확실히 이제는 예전 같은 모습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그런 지금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세계화가 뭡니까?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게 결국 세계화입니다. 글로벌 네. 시대라는 거. 근데 이 결국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데는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는데 이익 배분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계화됐지만 그 이익은 일부에게만 갔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대자본가들 이런 사람들만 배를 불렸고 대부분의 세계 일반인들, 일반 개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세계화로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세계화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니까 세계 각국의 기업이 죽어버리게 되고 세계 각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사람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IMF나 이런 곳에서 그렇게 어려워짐으로써 이 뭐 IMF로부터 받은 돈을 이행을 못하면 긴축을 하라고 요구하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니까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죠. 거기다가 비난은 비난대로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세계화를 굳이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해서 살아남아 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세계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흐름이 일단 그렇게 가고 있다.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요. 가는 네. 거니까요. 네. 이건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미국도 싶습니다.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사실 최고의 경제 국가들이었는데 네. 그런 국가들의 이 뭐랄까 예전에 영화를 좀 다시 좀 누려보자는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유로라는 것도 보면은 유럽도 이렇게 유럽연합이 생기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 밑에 있던 사람들을 자꾸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불만들이 또 불만들이 나오는 나오죠. 거죠. 이런 거죠. 네,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미국의 영화 우리가 잘 살아야지 뭐 다른 나라를 자꾸 도와줘야 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세계화 네. 시대를 맞았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또 또 다시 요구에 또, 의해서 반세계화로 네, 가니까 네, 반세계화 시대로 가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서 그래도 다시 또 세계화가 필요하다 싶으면 네.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시점은 세계화에서 반세계화로 맞습니다. 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메르켈 총리는 대단한 총리였던 건 뭐 사실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은 아마 성공한 정치인으로 남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